바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무대일 뿐만이 아니라 아주 일찍부터 사실은 바다를 이용을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특히 근대, 현대로 올수록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발전의 모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미래에 대해서 성찰해보자 뭐 그러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인류 역사 전체의 뭐 그거를 이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해보자든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래서 다만 한번 역사의 중요한 두 국면을 한번 볼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대략 그 15세기 말, 16세기 초 정도의 시점이고, 하나는 현재 시점입니다. 둘 다 중국과 서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시아의 바다, 인도양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사실은 전 세계의 바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도양이 굉장히 특이해요. 아주 일찍부터 해상 운송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이제 인도양의 독특한 그 환경, 몬순 체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월에는 북서풍, 7월에는 남동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이 몬순 체제를 잘 알고 요걸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하면 상당히 원거리까지 이제 항해가 가능해요. 이와 같은 그 해양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여러 상업 세력들이 성장을 합니다. 이 인도양 세계를 우리가 살펴볼 때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인도양 세계와 중국 간의 교역 관계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이제 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둘 사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아시아 원거리 교역 체계, 아시아 경제 혹은 문화 이 교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인도양 세계하고 중국이 오래전부터 이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은 물론 잘 알려져 있어요. 서역의 유리, 콧불, 쏘불, 상아, 진주, 구슬, 향 뭐 이런 게 이제 중국에 수입됐다 뭐 이런 것 많이 알려져 있어요. 중국 선비들 보면은 다 방에 무슨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무슨 향 같은 거 피고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또 반대 방향으로는 중국의 고급 면직물이 로마 제국에 수출되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주 일찍부터 중국이 이 서역, 넓은 의미의 서역이죠. 육로를 통해서든 해로를 통해서든 동남아시아, 더 멀리 인도, 그다음에 뭐 중동 아마 이런 걸 거쳐서 무슨 지중해 세계 이쪽에 물품들이 들어왔다, 서로 교류했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역이 점차 더 발전하는 게 그 당나라죠. 당나라의 특징은 외국 상인들, 외국 선원들이 들어와요. 당대 뭐 중국이든지 중동 쪽의 문헌을 보면 중국 남부, 광동 지역 뭐 여기에 외국인들, 무슬림들 많이 들어와서 그 거류지가 형성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송나라 때부터는 물론 여전히 외국 상인들, 외국 선박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중국 상인과 중국 선원, 중국 선박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그런 대외 교역을 하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중국 기업인들이 이제 생겨나죠. 푸지안, 복건 상인들은 아마 중국 최초로 해외 모험 사업을 주도한 기업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국 선박들이 좌바, 수마트라, 말레이 반도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 정도 때부터 중국의 그 해양력이 발전을 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중국의 역할이 규모가 크고 역할이 커지고 훨씬 더 주체적이 되고 훨씬 더 큰 규모로 교역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르면 중국이 아시아 해양 교역의 모터 역할을 했다. 원은 몽골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육상 제국이었고 육상 전투에만 익숙해 있는데 이제 남송을 정복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점차 현지화하는 거예요. 일단은 송의 군대를 공격을 해서 깨고 그러면 이제 그쪽 장수를 몽골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면 이제 이 그대로
적의 편이었던 그 수군을 몽골이 안아들이고 이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면서 더 끌어들이고 처음에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지 조선업이니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포획을 해서 원 자체가 또 이제 그 손박을 건조하고 하는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죠. 이래서 그 원이 송을 거의 완전히 정복하는 그 말기에 이르러서는 육상 강국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송에 발전된 그 수군 더 나아가서 해양력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흡수한 상태예요. 사실 원은 육상에서 출발을 하고 중국을 정복하고 이란 쪽으로 팽창해 가고 폴란드까지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이게 안정이 되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중국에서 배운 역참제도예요. 이 인프라 요거를 이용을 해서 카라코룸, 북경, 사마르칸트, 바그다드, 코카소스 이거를 연결하는 도로 시스템, 역참제도, 그다음에 이거를 무슨 카라반이니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만들어낸 겁니다. 로마의 바다를 이용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거 이제 최근에 이쪽을 연구한 학자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해로처럼 이용을 했다. 근데 마치 해로처럼 이용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원 제국은 결국 진짜 해로를 제대로 사용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송의 그 해군력을 받아들이고 이란 쪽의 해군력을 다 흡수는 했지만 그곳으로 그쳤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상의 플루이디티와 동시에 해상의 어떤 그 이 지배력 여기까지 확장해 나가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정리를 해 보자면은 당나라에서 송나라에 한번 이제 큰 변화가 있었고요. 송나라에는 본격적으로 해군 해양력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원이 흡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된 이것이 명대에 전해져서 이제 정화 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의 그 남해 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미스테리가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중국과 인도양 세계에서 이게 준비되어 온 그 해양력이 마지막으로 이제 크게 발현된 거죠.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원정을 했다. 그래서 뭐 보선 60척, 중소형 선박 100여 척 합쳐서 2만 명에서 3만 명이 동원돼서 뭐 아프리카까지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주축 선박이 이제 보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150m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150m 배라고 하는 거는 축구장만한 배예요. 이거는 19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초대형 군함이 나오기까지 역사상 가장 큰 배입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항해는 여행 거리가 2만 킬로. 당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항해하고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중국의 이때가 이제 정점이죠. 중국 해양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왜 버렸냐라고 하는 게 진짜 미스터리죠. 가장 큰 요소는 북방 유목 민족, 그러니까 몽골 잔존 세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 중국사를 보면 매번 저 북쪽의 그 유목 민족들이 심상치 않죠. 이게 평소에는 지지부진하지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뭉치면은 굉장히 강력한 기마 군사 세력이 돼서 이게 쳐들어오면은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다시 강력해지는데 한쪽으로 뭐 바다로 나가고 저걸 동시에 막고 이거 힘들다. 그러니까 바다를 닫아 걸고 저쪽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흔히 제시하는 그 설명 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도 북경으로 천도하고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해상 진출 교역보다는 농업이 더 중요하고 이 안에 이게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해금 정책, 바다로 나가는 걸 아예 금지시키죠. 세계 최강의 해상력을 유지할 가능성을 가졌는데 말하자면 우승 후보인데 우승 직전에 우승 후보가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빈 바다 여기에 유럽 세력이 이제 전 세계 바다로 특히 아시아의 바다로 들어오죠.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근대 초기에 이 큰 흐름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의 원정이 막 좀 이루어지던 그 동시기예요. 그때 포르투갈에서 이제 막 그 바깥으로 그 팽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장래에
세계사의 패권을 누가 장악할 거냐 하면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 시점에서 본다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바다가 중요해진다는 것을 유럽인들이 가면 갈수록 더 명료하게 이해를 해요.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 질서를 재구축하는 그 비인 조약, 이때에도 영국은 이제 무슨 유럽 내부에 뭐 요구, 영토 요구를 안 해요. 요구한다면은 전 세계 해상 거점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지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제 확신을 한 거죠. 산업혁명이 지나면서는 이제 증기선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는 군함도 증기선을 이용한 뭐 그런 게 나오고, 유럽이 그렇게 경제와 군사의 어떤 발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럽의 힘이, 경제 군사적인 힘이 커지고, 이게 가장 뚜렷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편 전쟁입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뭐 강을 치고 올라오고, 이제 그때서야 중국이 이제는 이 서구의 힘이라고 하는 게 압도적으로 크구나 하는 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 이러면서 더 폭발적인 경제적인 팽창, 군사 팽창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거는 뭐 기본적인 우리 배경으로 이제 놔두고 2차 대전 이후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교역이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엄청난 물동량이 오가는데, 사실 이 세계 경제, 세계 교역의 발전을 책임지는 거는 해운이에요. 이때 이 세계 해운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그 한 가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컨테이너예요. 이거 박스 혁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컨테이너 선 보면 이렇게 차곡차곡 해가지고 수십 줄, 수십 층이에요. 저 위에. 그리고 배 안에 다시 또 그만큼 싣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매년 1조 달러씩 무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해로가 가장 중요하냐? 아시아예요. 아시아의 해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중일 3국 간, 그리고 이 동아시아 3국과 미국, 그다음에 중동 이쪽과의 연결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것이 변화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죠. 68개국 44억 인구, 세계 총생산의 44%와 관련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중국의 방향이 이제 인도양 쪽으로 굉장히 이제 이 무게 중심이 이동되고, 이와 연결된 그 육로 혹은 그쪽 지역의 경제가 이제 활성화될 테고, 과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거냐?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제 싸움 같은 게 뭐 일어나겠죠. 또 하나는 북극 항로 개통 가능성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적어도 여름에는 북극 해로가 열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배가 다니기 시작한다면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북서항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동항로, 이게 이제 개통이 되죠. 이것보다 조금 더 혁신적인 그런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건 해적 케이블이에요. 우리는 상품 오고 가는 것만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정보에 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터넷 뭐 하는, 지금 이 정보 전송량 이거는 다 해적 케이블로 오고 가고 있거든요. 인공위성은 그냥 전화 이렇게 뭐 연결해주고 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지, 세계 데이터 전송량의 98%에서 99%가 해적 케이블이에요. 이게 훨씬 더 빠르고 대용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적 케이블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 그 마지막 토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군력입니다. 해군 문제. 현재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1등이고 2, 3, 4, 5, 6등의 해군력을 합친 것보다 현재 미국이 더 강합니다. 여기에 이제 변화가 오는 게 중국이죠.
아마 15년에서 20년 내에 아시아의 균형을 완전히 뭐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정도 쫓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다. 강대한 해군으로 강력한 뒷받침을 해야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의 노정에서 강대한 인민 해군을 건설하는 임무가 이렇게 절반적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해군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지금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지금 아시아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그 패권 요것이 상당한 정도 지속되고 있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바다를 통해서 더 강력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케이블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한편으로 더 강력해지는 동시에 그거에 도전을 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력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 하는 것이 장차 가까운 미래에 세계 질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지금 우리가 한번 이런 측면에 대해서 역사적인 경험을 살려서 한번 요거에 대한 성찰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